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화 행정 테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최근에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잘못된 행정, 좀 거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막가파식 행정이 되겠죠. 세계문화유산 종묘 인근에 100m가 넘는 140여 m 가까운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국가유산청과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정부의 권위와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 잘못된 공사, 한강버스에 대한 잘못된 행정, 제 입에서 잘못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가유산 지킴이 회원들은 상당히 점잖고 보수적인 분들이라 말을 상당히 아끼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일대 경관 훼손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분들이 그랬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색깔론을 통해서 보수를 결집시키고 이 힘을 이용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연임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보수적인, 정말 애국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유산 지킴이 원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젊은 회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분들 모두가 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가유산 경관 훼손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민족에 대한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종묘 경관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이 생각한 색깔론을 이용한 서울시장 연임이 올바르게 실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중하게 권유합니다. 온전한 상식으로, 온전한 국가의 정신으로, 애국적 정신으로, 색깔론을 이용한 갈라치기의 형식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애국적 정신으로 바로 서울시장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아직도 상식이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갖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같은 그런 모렴치한 내용, 그것만으로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변호사 시절 환경운동을 했던 그 참신한 모습을 아직도 약간의 기억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중히 권하는 것입니다. 다시 온전한 정신을 차리시고 온전한 정신을 갖고 서울시장의 마지막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 종묘 앞 개발 계획에 이어 이제는 광화문 국가상징 공간 조성까지 밀어붙이며 전형적인 전시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인의 연임을 위한 이념몰이와 정치적 과시를 위해 서울시 예산을 소모하고 소중한 역사문화 공간을 짓밟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거리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조선왕조 의정부를 비롯한 중앙관청이 자리했던
역사 문화의 심장부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광화문 광장 발굴 과정에서 의정부터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됐고 그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국가지정 문화재가 됐습니다. 경복궁과 광화문이 일제강점기 이후 훼손되고 고층 건물과 도로로 뒤덮인 상황에서 조선시대 관청들의 실제 위치가 확인된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귀중한 성과입니다. 이런 역사적 발견마저 외면하고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015년 서울시는 광화문 6조 거리 원형 회복 사업을 통해 의정부터를 역사공원으로 재정비하고 유구를 온전히 보존해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오 시장은 과거 서울시 정책을 일방적으로 뒤집으며 시민과의 약속까지 무참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 높이 100m의 초대형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경관 훼손, 예산 낭비,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서울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사업 자체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대안으로 약 7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화문 일대에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겠다며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광화문 일대를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명분 아래 제기된 사업입니다.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참전국과 한국을 포함해 총 23개국의 조형물을 6.25m 높이로 줄지어 세우겠다는 계획으로 각국에서 기증받은 석재를 총 모양으로 깎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애초 22개 참전국에서 도를 기증받아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4월까지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리한 사업을 성급하게 강행하고 있으니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의 정원 사업은 위치 선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광화문 광장 왼편의 세종로공원 앞에는 한글 1만 1172자를 담은 글자 마당이 자리하고 있고 공원 내부에는 일제강점기 한글 말살에 맞서 희생된 열사들을 기리는 조선어학회 한글말 수호 기념탑이 있습니다. 한글문화연대와 세종대왕 기념사 앞에는 글자 마당과 기념탑 훼손과 철거 가능성을 우려하며 감사의 정원 사업을 중단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한글문화연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무려 60.9%가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 시장은 이를 외면한 채 색깔론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이념적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6.25 전쟁 참전국의 희생과 보훈의 뜻을 결코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조형물이 자칫 위협적이고 부조화한 흉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기념장소 또한 굳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참전의 의미를 기릴 공간은 이미 충분합니다. 용산 전쟁기념관,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처럼 더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을 특정 이념의 4대적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 시장이 말한 국가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곧 국가입니까? 오 시장의 현재 행보는 과거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했던 망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면서도 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조차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위험한 행정 독주입니다. 국가 상징과 직결되는 사안을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오만한 시도입니다. 서울시는 국가 상징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결코 서울시장의 사유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즉각 국가 상징 공간 사업을 중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광화문은 수백 년 한국사의 흐름과 시민의 삶이 자연스럽게 맞닿아온 대한민국의 중심 무대입니다. 촛불 집회와 수많은 시민 운동이 펼쳐온 정권과 시대를 넘어 국민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렇게 보존하고 지켜내기에도 모자란 이 공간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현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 시장은 독단적 행정으로 그 상징성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잘못된 행정을 멈출 수 있는 힘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목소리입니다. 시민이 나서야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서울을 지키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 이미선입니다. 꼼수로 감치 피한 후 방송에서 재판관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 사법부는 즉각 강력 제재해야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이 지난 19일 법정을 비아냥대고 조롱하며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방청권도 없이 난입해 재판을 방해하고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며 법적 제재를 무력화했습니다. 명백한 법치 파괴 행위이자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한 공개적 모욕입니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어제 이들이 감치를 피한 뒤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 극우 유튜브 방송에 등장해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일입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여러분, 이진관이 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X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며 거듭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자들이 헌법과 법치를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 소란이나 항의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과 다를 바 없는 극단적 정치 선동이자 법치 유린 선동입니다. 감치 집행을 꼼수로 피하며 재판부를 향해 우리가 이겼다고 떠드는 행태는 법조인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판부는 지체 없이 감치 재집행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법과 국가의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하상 권우현의 아나무인과 적반하장 행위를 눈뜨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헌법 질서를 조롱하는 극우 내란 세력 같은 변호인들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란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그만 망가뜨리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반복된 포스코의 중대재해,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어제 또다시 유해가스 흡입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다쳤고 이에 이 중 3명이 심정지에 빠지는 중대재해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중태였던 노동자 1명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두 분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모든 분이 무사히 의식을 되찾고 건강하게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불과 보름 전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올해만 포항제철소에서 3번째, 포스코 그룹 전체로는 7번째 인명사고입니다.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포스코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포스코가 위험 업무를 외주화해 책임을 구조적으로 떠넘겨 왔음을 보여줍니다. 영세한 하청업체가 안전장비와 관리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실질적 통제력을 가진 원청이 연이은 참사 앞에서도 개선을 방기한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구조적 참사입니다. 이제 포스코는 안전혁신이라는 말뿐인 선언을 멈추고 위험 업무의 직고용 전환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지급 같은 기본적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죽음을 끝내기 위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폐지하고 원청이 책임을 직접 지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례대로 나가면 아니 그러니까 일단 1번 축사. 이렇게 섰어. 여기서 자기 차례대로 자기 차례대로 그럼 일단 순서대로 섭시다. 6번. 1번. 요 김준영이 일단 교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2번. 5번 여기. 2번. 선생님 2번. 선생님 들어오세요. 좀 찍어달라고 부탁드리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서 있다가 한 사람 저기 핸드폰 주고. 몇 번이시? 2번 제가 없이 어떻게 다 올라왔지? 원래 제가 없으면 못 올라오게 돼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입니다. 네, 자, 하실까요? 아니, 우리 비서관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제가 좀 이따 다 소개해드릴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기자 여러분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나요? 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수원 정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오늘은 매우 좀 특별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1942년에 일본 장생 탄광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46년 대구 10월 항쟁에서도 당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세에 의해서 또 내부 이념적 분열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는데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정신적인 문화를 더 높이고 이로 인해서 세계 문명을 바꾸자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후에 2시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 이전에 이곳에서 먼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의미를 여러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을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지구촌 정신문화포럼 대표이신 조덕호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지구촌 정신문화포럼 공동대표이신 최성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민속춤협회 박정희 이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장생탄관 6차 방문단 공동단장이신 지성호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시월항쟁 학술위원장 정윤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여성위원장님이신 이혜서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지구촌 정신문화포럼 명상위원장님이신 권서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남대학교 대마문화연구소, 여기서 대마도를 말하는 겁니다. 대마문화 콘텐츠 연구소 소장이신 김미경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산학연구원 기획실장이신 이항숙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소개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다 소개했죠? 관련해서 오늘 저는 모임의 어떤 주최자이고 실제 모임을 주관하고 계시는 조덕호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과 또 여기 계신 분들의 합동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지구촌 정신문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대구대학교 조덕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픈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1942년 차디찬 물속에 갇혔던 장생탄관 희생자들의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또한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를 싹 틔운 1946년 대구 10월 항쟁의 뜨거운 함성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깊은 값진 희생 위에 서 있는지를 웅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픔과 교훈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선도국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컬처라는 눈부신 문화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인공지능의 시대가 물질 문명의 속도가 우리 정신 문명의 속도를 따라 능가함으로써 한쪽 날개로 나는 새의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혁명입니다. 인공지능이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고유의 정신적 가치를 고양하고 전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른바 세계 정신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은 한류를 넘어선 세계 정신문화의 성숙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류 미래의 새로운 정신적 모델을 제시하는 리더 국가임을 선포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과거의 희생 위에서 현재의 성취를 이루고 미래의 정신혁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이 뜻깊은 여정에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학연구원 기획실장 이향숙입니다. 합동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역사적 자리에서 새로운 다짐을 나누고자 합니다. (1942년) 일본 우베시 장생탄광 수몰 사고는 식민지 시절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비극이었습니다. 조국을 떠나 타지에서 목숨을 잃은 그들의 희생은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의 상징이며 여전히 밝혀야 할 역사적 진실이자
정의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어 1946년 10월 항쟁은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중이 스스로 일어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외쳤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억압과 불의에 맞서 싸운 대구 시민의 용기와 희생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되새겨야 할 뿌리이며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딛고 세계 속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K-의학, K-팝, K-드라마, K-음식, K-웹툰으로 대표되는 한류는 단순한 문화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창의력과 혼, 그리고 인간 중심의 정신문화가 세계인에게 울림을 주는 새로운 문명적 에너지입니다. 이제 한류는 유행이 아니라 인류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신문화의 언어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세계 정신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대회는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 철학, 예술, 그리고 정신이 교류하는 새로운 문명적 축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인류의 마음이 하나 되는 정신혁명의 출발점이며 물질 중심의 세계를 균형으로 이끄는 정신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AI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문명은 불균형에 빠질 것입니다. 기술이 한쪽 날개라면 정신은 다른 한쪽 날개입니다. 두 날개가 함께 할 때 인류는 진정한 비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두 날개를 가진 나라, 즉 기술과 정신이 조화를 이룬 선도국가로 인류의 미래를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장생 탄광의 희생을 기억하며 대구 10월 항쟁의 용기를 계승하고 한류의 문화적 힘과 AI의 기술적 잠재력을 결합하여 정신혁명의 시대, 인간 존엄과 평화의 새 문명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현재의 성취를 세계와 나누며 미래 인류의 길을 밝히는 정신문화의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2026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정신문화 학술 세미나를 청도 풍류마을과 대구 한의대에서 저희들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날 또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내년 또 2026년 2월 6일부터 2월 6, 7, 8 2박 3일 동안 장생탄광 6차 방문을 합니다. 그때도 또한 정부와 국회, 언론에서 깊이 관심을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장생탄광 방문단과 대구 10월 항쟁 사단법인 지구촌 정신문화 포럼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이분들의 간절한 희망이 대한민국의 미래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미래에 빛을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사진 한 번 안 찍어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양지혜 부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대학생 기본소득 서포터즈 캠페인 결과 발표 기자회견, 짜여진 시간표대로 살 수 없다, 대학생이 요구하는 기본소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대학 캠퍼스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기본소득 연속 시리즈 기고 캠페인 결과를 순서대로 듣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대학 캠퍼스 캠페인 결과를 듣겠습니다. 캠퍼스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 대학생 기본소득 서포터즈 이지유입니다. 저희 캠퍼스 캠페인 팀은 대학생 인구가 밀집한 신촌역과 해화역, 건대 입구역 일대에서 총 4차례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 해인들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라는 2가지 질문을 던졌고 총 200여 개의 답변을 모았습니다. 응답 결과 소득을 문화와 취미생활에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하는 등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쉽게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겠다는 응답이 2번째로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운동과 같이 자기 개발에 쓰고 싶다는 응답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생길 경우 삶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것들, 알바 스케줄에 쫓겨 미뤄야 했던 활동들을 마침내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2번째로 많은 응답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학기 중에도 일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거나 과도한 노동으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시간 주권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학업에 집중하겠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할지를 묻는 설문조사판 앞에서 고민하는 대학생들은 너무나 활기찼습니다. 대학생의 일상에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즐거웠는지를 고민하는 순간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질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하는 시간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습은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매월 30만 원이 주어지면 문화와 취미생활에 사용하겠다는 답변과 기본소득이 생기면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삶으로 바뀔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대학생들의 삶의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그 삶의 지향점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기본소득은 개개인의 특성에 대한 평가 없이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짜여진 시간표대로가 아닌 자신이 짠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시간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여는 첫걸음은 기본소득 도입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발언으로 온라인 캠페인 결과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 대학생 기본소득 서포터즈 정채훈입니다. 저희는 대학생들의 실제 일상을 확인하기 위해 망가진 일상 시간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겪는 현실을 직접 확인하여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SNS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회는 대학생을 흔히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사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사람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망가진 일상 시간표 대회를 통해 모은 대학생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시간표를 보내준 대학생들의 일상은 학업과 노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알바하러 가는 대학생, 과외와 카페 알바 2가지 노동을 병행하는 대학생, 알바와 실습을 병행하는 대학생의 시간표에는 빈칸 없이 노동과 학업만이 존재합니다. 친구들에게 망가진 일상 대회를 홍보하며 받은 시간표에는 내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 바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혀 있는 듯 했습니다. 대학생이 시간 주권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기반은 기본소득입니다. 해야만 해서 하는 일로 채워진 하루 속에서 대학생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삶을 고민할 시간도 선택할 여유도 없는 일상을 보냅니다. 생계를 위한 알바를 하나 줄일 수 있다면 알바 대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생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신의 일상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도전하고 꿈을 꾸는 대신 포기를 학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바쁘니까 다음에, 방학엔 취업 준비해야 하니까 다음에 같은 말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뱉는 말이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은 스펙 쌓기도 취업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학생의 시간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은 생계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되찾고 청년이 스스로 삶을 설계할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모두가 짜여진 시간표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시간 주권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어줄 기본소득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시리즈 연속 기고 결과 이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시리즈 연속 기고 결과를 발표할 대학생 기본소득 서포터즈 조성윤입니다. 저희 기고팀은 지난 3달간 기본소득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증명의 압박, 선별복지의 사각지대, 연대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고글을 연재하며 왜 지금 대학생에게 기본소득이 필수적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3가지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생에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그를 통해 쓸모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대학생은 유능한 학생, 독립적인 성인, 그리고 장래의 노동자라는 3가지 역할을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은 끊임없이 평가받고 순위 매겨지며 생존을 위한 분투 속에 정작 대학생 본인의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는 박탈당하고 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높은 토익 점수를 딸까를 고민하는 증명의 문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대학생에게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단단한 바닥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선별적 복지는 왜 대학생을 놓치는가 그를 통해 기존의 선별복지 시스템만으로는 대학생의 삶을 온전히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현 선별복지 시스템은 이미 과열된 경쟁 사회를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복잡한 기준 탓에 지원에서 배제된 학생도 까다로운 조건과 낙인 속에 지원받는 학생도 불안정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선별적인 복지는 대학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불안정성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에겐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 자체만으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선별복지가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는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되어줄 기본소득이 절실합니다. 셋째, 너와 내가 우리가 되려면 그를 통해 각자 도생을 넘어 우리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대학은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각자 도살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래를 꿈꿀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은 본인의 생존이 급급해 타인을 배제하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혐오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존재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냉소와 혐오 대신 연대와 대화가 흐르는 사회, 너와 나가 진정한 우리로 만나는 사회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자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대학생 기본소득 서포터즈 캠페인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짜여진 시간표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은 시간표를 마음대로 짤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주어진 과업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짜여지는 시간표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의 시간표를 구성할 자유, 시간 주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시간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시간을 외부의 과업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바로 그 시간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노동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생은 3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과제와 시험으로 학업에 힘을 쏟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을 지탱하기 위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과제, 시험, 노동을 하고 남은 틈 사이에는 취업을 위한 자격증 따기, 스펙 쌓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하는 일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줄고 취업의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를 뜻하는 쉬었음 청년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사회는 쉬었음 청년을 보며 게으르다,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좋은 일자리를 위해 치열한 4년, 길게는 6년을 보내도 양질의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25년 상반기 대졸 신입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기업만 60%를 넘어섰다는 조사는 쉬었음 청년 증가가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동일한 삶을 사는 사회는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상상력으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있을 때 꿈꿀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대학생에게 시간 주권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학생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생계를 위한 알바, 졸업 후 바로 취업해야 한다는 압박을 벗어나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기본소득은 결과에 상관없이 도전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해준다. 기본소득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라는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참여자의 말은 짜여진 시간표를 벗어나 자신의 일상을 직접 구성한다는 것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짜여진 시간표에서 벗어나 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학생 기본소득 서포터즈는 기본소득을 요구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대학생 기본소득 서포터즈 일동.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지혜입니다. 내란 세력이 망쳐놓은 공직사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정쟁이 웬 말입니까? 국민주권정부가 초유의 헌정 파괴 사태인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가동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보입니다. 특히 이번 TF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장을 맡지만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향후 이루어질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두고 야만적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또다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 조사를 인사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위험한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앞에서조차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공직사회가 헌법을 기준으로 행동했는지 위헌적 명령에 휘둘렸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책임 행정의 기본입니다. 이를 내란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심지어 고 김문기 처장의 이름을 다시 꺼내들며 김문기법을 추진하겠다고 입법 횡포까지 예고했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은 외면하고 전혀 다른 사안을 억지로 연결해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행태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은 위헌 위법 행위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적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면책할 소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입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줄 세우기라는 낡은 프레임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함께 헌정 파괴 시도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흑색 선전과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는 데 동참하는 것만이 우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앞에. 네, 반갑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다시 빛날 서울 단체에서 전직 구청장과 또 아니면 그 서울시의회 의장 또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각 자치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오세훈 시장의 지금 무분별한 개발과 지금 잘못된 행정에 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회는 박웅기 전 서울시 의원이 주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김동아 국회의원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된 행정 전문가 그룹 다시 빛날 서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그동안의 오세훈 시장의 실정을 규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자치구에서 또는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을 경험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할 당시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오세훈 시장이 반대했던 것을 막아내고 또 서해백기를 막아냈던 주역들입니다. 그 당시에 시의원이기도 했고 각 자치구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도 해서 지금 다시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규탄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상임대표인 김기대 상임대표님께서 인사하시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공동대표님들께서 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표. 네. 예, 다시 빛날 서울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성동 출신 김기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 버스 그리고 세운구역 종묘 앞에 고층 빌딩과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조형물에 대한 저희들은 기자회견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집과 고집으로 본인의 자기 지방선거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세훈 시장은 다시 한번 시민에게 물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문가그룹 다시 빛날 서울 오세훈 시장 규탄 기자회견. 한강버스를 비롯 손대는 족족 혈세 낭비와 부채 창출로 마이너스 행정의 달인이 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엔 세계문화유산 종묘에 그 추악한 손을 대고 있다. 종묘 바로 맞은편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는 건데 이는 곧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박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반문면적이며 가장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 유행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더군다나 종묘는 이미 김건희의 놀이터로 전락의 능멸을 당한 바 있다. 김건희는 문화유산위원회의 허가도 없이 종묘의 신성한 공간 이곳저곳을 드나들었고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경복궁 근정 전에도 진입의 고궁투어를 즐긴 것으로 드러나 온 국민의 공부를 사고 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거늘 이런 상황에서 대체 무슨 배짱으로 해당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할 것이다. 문제는 오 시장의 그런 형태가 끝을 모른다는 점,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에 정체불명의 총 모양 돌기둥을 세우겠다고 나섰다. 받들어 총 사업으로 불리우는 이 프로젝트는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민주화의 성지에 총뿌리를 박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세계인이 동경하는 촛불혁명의 성지라는 도시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만행이다. 더구나 시민의 80%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 몰랐었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60% 이상이 반대했다고 하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세금을 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한강수상택시 운운하며 혈세를 탕진했던 오 시장이 장장 18년 만에 소위 한강버스로 다시 피같은 세금을 강물에 쏟아붓고 있는 현실은 암담 그 자체다. 그걸로도 모자라 종묘를 초고층 빌딩의 어두운 그림자로 가두려는 재개발 계획은 김건희에 이은 시대적 착오라 2차 가해라 할 것이며 광화문 광장에 총부리를 세우겠다는 건 서울을 문화와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그의 괴팍한 취향을 각인하는 거대한 전시장으로 여기는 망상적 형태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빛날 서울은 마이너스의 손, 오세훈의 서울을 행정 암흑천지로 규정하고 이러한 퇴행적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행정 전문가 그룹으로 오늘 우린 오세훈 시장에게 한강버스와 종묘 앞 개발 그리고 밭드로총 사업을 두고 주민투표를 제안한다. 이미 2011년
아이들에게 절대 밥을 주지 않겠다며 무상급식에 반대해 그 직을 걸었던 오 시장이니 전혀 낯설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다. 비록 정치적 신념이 다르고 그때의 당당한 모습과 달리 지금 명태균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그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다.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게 아니라면 다시 빛날 서울의 주민투표 제안에 하루빨리 응하길 바란다. 물론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들은 시민들과 우리의 투쟁으로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니 서울은 곧 환하게 다시 빛나게 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민주투사라도 된 듯한 나경원, 그러나 나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합니다. 어제 패스트트랙 1심 재판부가 전원 유죄, 전원 생환이라는 중형인 듯 중형 아닌 신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원직과는 무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다수의 금액을 몰아주고 의원직 상실과 직접 관련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500만 원 미만을 선고해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경우 벌금 총액은 2,400만 원인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2천만 원,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윤석열 구속 취소를 위해 맞춤형으로 날짜와 시간을 혼합한 직위연식 계산법의 재탕을 보는 듯합니다. 의원직 유지에 성공한 나경원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본다며 마치 민주투사라도 된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뻔뻔함에 국민들은 기가 찰 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지난 12.3 내란에서 최후의 저지선은 국민이었고 나경원 의원은 국민과 반대편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민주투사는커녕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합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승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정신 승리로 보일 뿐입니다. 반성도 사죄도 없이 벌금 2,400만 원이 면죄부라 생각하는 듯한 나경원 의원의 모습은 검찰이 왜 항소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나경원 의원 또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걸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항소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은 종모를 볼모로 하는 선거 도박을 당장 멈추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유네스코의 엄중한 경고마저 무시하고 종묘 주변에 고층 건물 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정 오류를 넘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위험천만한 선거 도박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미 국가유산청에 종묘 훼손 우려가 있다며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계획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영국 리버풀의 대대적인 도시개발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항만 경관의 고유성과 온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8차례에 걸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시가 이를 무시하고 3km 떨어진 곳에 대형 축구장 건설을 강행하면서 결국 등재가 철회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설지는 종로에서 불과 17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3km 떨어진 곳을 개발해서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철회됐던 리버풀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깝습니다. 이처럼 오 시장이 종로의 심각한 훼손 우려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경고까지 무시하는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둔 조급한 정치적 욕심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이 등재가 철회됐다가 다시 등재된 사례는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대로 개발을 강행한다면 서울시는 세계유산 박탈 4호라는 국제적 굴욕을 영구히 서울 시민에게 남기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표심을 위해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선거 도박을 위한 종묘 훼손과 유네스코의 경고 무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시장은 즉각 개발 계획을 멈추고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선거 도박꾼이라는 오명과 함께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 브리핑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그리고 옆에 전용기 위원장님 함께합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공공시 기준으로 한 주간 4,185명이 방문했고 1,109명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0만 4,214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1만 5,71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447건으로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현수막은 181건, 유튜브 135건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한국일보에서 11월 18일 정청래 당대표가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표현상의 오해는 있었지만 정 대표가 입장을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반론 조정 신청했습니다. 또한 10월 22일자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영상은 민주당 입장을 반영한 반론 보도로 합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패널의 불균형에 의한 공정성 위반 및 진행자의 공정성 위반, 패널의 객관성 위반 등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사례 27건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YTN의 경우 여당 편중 패널 구성으로 인해 공정한 토론 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앵커는 토론 진행의 형평성과 균형성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결론으로 토론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이 마치 사실인 양 방송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하여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는 방송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있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네, 유튜브 대응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유튜브 감독란에 출연해 장애인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허위 조작 정보와 폄훼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정당과 무관하게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을 비하, 조롱하는 관련 영상에 대해 구글 측에 즉시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영상 등 총 8건의 문제 영상을 추가로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신고한 영상 중 플랫폼 규정 위반이 확인된 3개 채널에 대해 구글 계정이 해지 조치 취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불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도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181건의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0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한 현수막 중 지난주에는 5건이 철거 조치됐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432건, 커뮤니티 267건, SNS 165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105건을 플랫폼 신고 처리했으며 60건은 삭제 등에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분 주요 제보 이슈로는 대통령 모욕 비방, 대장동 항소 포기, 김현지 부속시장 관련, 내란 선동 윤석열 옹호 계정 및 게시물들이었습니다. 김현지 부속시장 관련 허위 조작 정보 제보 비율은 줄고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경제, 외교 성과를 왜곡 폄훼하는 계정과 게시물들에 대한 신고 비율이 높았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께 신고해 주시는 허위 조작 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튜버 김사랑 시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SKT 사태가 이재명 후보와 코나의 유착 관계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허위 조작 정보를 차단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감사원 정상화 관련된 촉구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감사원 정상화의 첫걸음, 감사원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유병호 위원에 대한 문책입니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시절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직무감사 과정 전반에서 위법,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인사를 축출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사건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을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키려 한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를 감시하는 권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직접 움직였다면 이는 권익위의 존재를 부정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이렇듯 윤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권의 사적 도구로 전락했고 권익보호 기능과 국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권익위 훼손의 중심에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유 위원은 지난 3년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붕괴시킨 것도 모자라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등 회개한 행태로 반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65조는 감사위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감사원,
헌법기관다운 감사원으로 반드시 되돌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죄송한데 제가 잘못 읽은 부분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정상화의 첫걸음, 감사원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유병호 위원에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원 정상화의 첫걸음, 감사원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유병호 위원에 대한 문책입니다. 감사원 운영 최신 TF는 윤석열 정부 시절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직무감사 과정 전반에서 위법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인사를 축출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사건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을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키려 한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를 감시하는 권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직접 움직였다면 이는 권익위의 존재를 부정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이렇듯 윤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권의 사적 도구로 전락했고 권익 보호 기능과 국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권익위 훼손의 중심에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유 위원은 지난 3년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붕괴시킨 것도 모자라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등 회개한 행태로 반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65조는 감사위원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감사원, 헌법기관다운 감사원으로 반드시 되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총 4건의 논평을 온마이크 하겠습니다. 감사원 헌법상 독립기관에서 이재명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습니다. 감사원의 칼끝이 정치 보복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감사했던 감사관들을 조사해온 감사원 운영쇄신 TF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애당초 감사원의 운영쇄신 TF가 이재명 정권 맞춤형 정치 보복용 감사의 선봉이자 정권 하수인이 될 것이라 확신했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감사원의 정치보복 TF는 민주당이 문제 감사라고 지목한 국가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왜곡, 사드 배치 고의 지연 등 7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결과부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입장을 번복한 것만 보더라도 나머지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권력과 행정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던 감사원이 이재명 정권 앞에 바짝 엎드려 눈치를 보고 권력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꼴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국무총리는커녕 대통령도 감사원 감사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는커녕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의 감사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잃었습니다. 바른 감사, 바른 나라라는 감사원 원우는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정치보복의 칼춤을 멈추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명예를 되찾아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관이자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이 자신들의 위상과 신뢰를 땅바닥에 내던지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이 공정과 상식은 물론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기관의 본분을 지킬 때 비로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항소 포기 주역은 영전, 문제제기 검사들은 항명 고발, 민주당식 뉴노말입니다. 7,800억 원의 범죄 수익 환수 기회를 끊어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주역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해 결국 항소장을 접수하지 못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사실상 항소를 반대한 이재명 정부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알려졌고 시민단체는 이미 그를 항소 포기 4인방 중 한 명으로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 책임을 맡긴 것으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둔 꼴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수뇌부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위직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짜고 막대한 수익을 챙긴 희대의 권력형 비리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7,814억 원 구형을 검찰은 1심에서 7,814억 원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배임 피해 특정 불가라는 이유로 473억만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거리가 먼 판결에 일선 검찰이 항소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 정성호 장관이 장악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항소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결과 범죄 수익 환수 기회는 사라지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법적 축복과 함께 남은 여생을 재벌로 살 수 있는 재산을 선물로 안겨줬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상식박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는 별도로 기소돼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돼 있지만 정진상 씨 재판은 앞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결국 항소 포기에 개입한 사람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긴 것은 앞으로 있을 대장동 일당 항소심과 정진상 씨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게 입막음하려는 목적입니다. 일선 검사들과 검사장들이 대거 반발한 이유도 바로 이런 불의 때문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적절했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날 정도로 국민들은 항소 포기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항명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항명이란 명령에 대한 거부입니다. 법무부, 대검, 대통령실 어디에서도 명령과 지시가 없었다면서 무엇을 거부했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항소 포기 과정의 법리와
경위를 따진 검사들부터 고발한 민주당의 행태는 기에 거슬리는 의견을 정치 행위로 왜곡해 공직사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협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는 잘못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기이한 일들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기이한 일들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식 신상 필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이 이재명 정권의 유노멀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식 신상 필벌의 실체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이 이재명 정권의 유노멀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그 배경과 의도를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밝혀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이번 인사가 보훈 인사라는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 더 큰 의혹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의 대가가 그 책임은 민주당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엇박자 폭주에 붕괴 중인 국가 사법 시스템. 민주당의 엇박자 행보는 보는 이들마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정당 내부의 조율 실패가 국가 사법 절차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시한을 두고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민주당 내란 특검 대응 특위는 자칭 내란 전담 재판부에 전담 영장 재판부 설치까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 논의 없었다, 협의되지 않았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을 긋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경파 주도로 고발과 재판부 재편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우연이 아니라 지도부는 발을 빼고 강경파는 행동하는 분업 구조임에 틀림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장 고발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한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도 아쉽다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은 공당 지도부로서 무책임한 극치입니다.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도 아쉽다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은 공당 지도부로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아니면 지도부가 통제 능력을 상실한 것인지, 혹여라도 지도부가 통제하지 못할 더 큰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연일 계속되는 모호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강경파에 돌리면서도 그들이 벌인 정치적 효과는 그대로 누리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아닌 오로지 검찰과 법원을 향한 보복과 응징의 정치가 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흔들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검사들을 고발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의 실체라면 그것은 명백한 사법 장악입니다. 강경파가 진두지휘하고 지도부는 뒤에서 눈치만 보는 지금의 구조로는 어떤 사안도 책임 있게 처리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개딸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국가 시스템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입니까?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지금이라도 보복과 응징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새벽 배송이 발암물질이라며 민노총 손 들어준 이재명 정부입니다.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 배송을 두고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민노총의 새벽 배송 폐지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은 결국 민노총의 논리와 다르지 않은 새벽 배송은 발암물질이라는 낙인 찍기였습니다. 민노총의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2년 전 쿠팡 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입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고 15조 원 규모로 성장한 생착형 서비스가 민노총의 치졸한 보복의 인질이 되어 있는데도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자 민노총과 한몸인 김영훈 장관은 결국 민노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새벽 배송은 워킹맘, 1인 가구,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이미 몸으로 체감하는 필수 서비스가 됐고 내수 부진 속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새벽 주 7일 배송이 중단될 경우 연간 약 54조 원의 경제적 손실, 소상공인 매출 18조 원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들의 목소리는 민노총과 정반대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새벽 배송 택배 기사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길이 막히지 않고 주차와 승하차가 수월하고 근무 시간은 비슷한데 수입은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배송은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이자 많은 택배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노총은 새벽 배송을 발암물질로 취급하며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와 서비스를 줄이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반민생 정책입니다. 새벽 배송은 이념과 구호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 2천만 명이 실제로 이용하는 생활 서비스이자 수십만 노동자와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계가 걸린 민생 현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노총의 눈치를 보며 새벽 배송 금지와 축소를 밀어붙일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노조의 주장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 모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의 삶과 일할 권리가 희생되는 일을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새벽 배송 금지라는 시대착오적 규제가 추진된다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김미주입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오세훈 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으나 오 시장 측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우려도 안전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면담도 거절한 오 시장은 오 시장을 기다리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도망치듯 피했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아닌 출구로 역주행까지 하면서 서울시 의회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일간에서는 런세훈이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와 시민의 대표가 한강버스에 잇따른 사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만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장의 자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면담과 질타를 잠시 피할 수는 있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 시장님, 더 이상 전시행정과 최적 쌓기 매몰되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한강버스 사업 강행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구의 한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강원도는 없어도 되는 땅입니까? 대한민국의 강원도민은 없어도 되는 국민입니까?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논의조차 못한 채 날려버린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법은 단지 한 지역의 법이 아닙니다. 이는 강원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강원도민의 절실함과 간절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법입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지만 출범 2년 반이 다 되도록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실질적인 권한도 재정적 자율성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강원특별자치도는 간판만 바뀌었을 뿐 특별하지는 않더라도 자생력을 갖춘 기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도 먹고 살겠다고 지역의 소멸을 막고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저와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초월한 105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이는 강원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국회 구성원의 초당적 공감이 하나로 모인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은 정쟁과 행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1년 2개월째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5국 3특 정책의 근본 취지와 정면으로 상반되며 이는 강원도민에 대한 철저한 외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행정부의 각 처부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강원도의 대표 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강특법 3차 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 국회에서 실질적 진전은커녕 법안 심사조차 무산되는 상황은 결국 국정 최고 책임자는 공약 이행 의지는 없이 표만을 얻기 위한 허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발언은 강원도민을 상대로 립서비스만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강원 인구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다고 무시하는 건 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년을 넘게 기다려온 강원도민들의 수건인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어느 누구에게도 유불리할 원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강원도는 고사 위기로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도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이러한 강원도민들의 열망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입법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여와 야는 정치셈법을 배제하고 온전히 강원도민을 중심에 놓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속히 법안 소위를 다시 열어서 강원특별법 심사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각종 개발에서 소외됐던 강원도는 모처럼 특별자치도 실현으로 자생력을 가지려는 지금 강원도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기다리며 더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강원특별법이 도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는 그리고 정기 국회 안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되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